오늘은 자료로 보는 한국사 제13차 01-01 강은 그 최승로 상소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사가가 쓴 글, 그 사료하고 전문 해설자의 해설, 그 전문 학자의 논문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역사 현장을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하고 미래 역사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이제 해당 사료를 읽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사가가 쓴 글, 사가의 글 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설은 역시 전문학자가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해설자의 해설과 사가의 글 쓴 의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동영상을 보고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가의 사료와 해설자의 해설에 만족하지 말고 전문학자의 논문 한 편을 읽고 해당 학자가 사가가 글 쓰는 의도를 얼마큼 심화시켰고 확대시켰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역사 현장 재현 능력이 향상될 거고요. 또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이 함양될 것인데, 부수적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최승로 상소문은 982년 그러니까 성종 임금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신하들에게 시정, 그 당시의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이제 구언을 했던 겁니다. 구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임금의 정치의 잘잘못을 닦아내기 위해서 널리 신하로부터 비판의 말을 구하던 이를 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무책이라고 하는 걸 올리죠.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룰 일이 무엇이고 그러한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게 시무책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을 이제 상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상서는 구원하고 난 다음에 상서가 이제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릴 때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밀봉해서 올리는 것을 이제 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 임금께서 성종 임금은 그 앞에 태조 임금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해종 임금, 정종 임금, 광종 임금, 경종 임금이 이제 제위하고 난 다음에 6대로 들어오셨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종 그 원년 때 이제 일입니다. 그때 이제 원문을 먼저 읽으면 원년 6월 제왈 후덕 유신 짐 신총 만기 공육 궐정 기 경관 오품 이상 각상 봉사 논 시종 득실. 그래서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 있다. 짐이 새로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을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관 오품 이상 사람들은 각기 이제 봉사를 올려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시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언을 하신 겁니다. 이 구언에 대해서 그래서 성종 임금의 구언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올렸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의 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정광, 행, 성관어사, 상주국, 최승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행, 성관어사, 상주국, 최승로, 상서, 랴괄, 신절견, 개원사신, 오궁, 찬진, 정관, 정요, 권현종, 근수, 태종지정, 개의 사체 상근, 불출 일가, 이기정 휴명, 가위 사봉 고야, 자태조, 개국 이래 신소급지자, 개송 제신심, 금, 근록, 오조, 정화, 선악지적, 가감, 가계자, 근조, 주임원 중략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최승로가 올렸는 글을 보게 되면 신이 삼가 보건대
개원연간에, 이제 개원연간은 당나라 현종 임금님의 연호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사관 오궁이라고 하는 분이 정관 정요를 지어 올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그때 정치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지어 올려서 당 현종에게 당 태종의 정치를 닦도록 건의한 것은 이제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난 본질은 서로 비슷해서 그런 일들이 한 황실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그 정치를 잘 하여서 이제 본보기가 될 만하기 때문에 이제 오궁이 정관정유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시무책을 지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려 있겠죠. 우리 태조가 건국한 때로부터 신이 아는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3가 역대 5대왕, 그러니까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의 정치와 교화에서 이제 본받을 만하거나 조심할 만한 것, 그 잘된 거라든가 잘못되었던 역사를 기록해서 조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앞선 시대의 그 국왕들의 역사에서 그것을 이제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계승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시무책을 쓰는 기본 요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썼는데 역대 사조왕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태조 임금을 빼고 이제 해종, 정종, 광종, 그 경종 임금님의 이제 자취에 대해서 이제 쓴 겁니다. 범사조위정지적 대략 여시 성상의취 기선자 이행지 경기불선 이계지 제불급지무 파무익지로 단유군 단요 군안어상 민열어하 인선시 지심 려극종지미 일신일일 수휴물휴 수기위군주 이부자 존대 부유제덕 이부자 교금 유돈공 기지정 부조루 민진영 즉 복불구 이자지 제불향이 자소 성군호 불만년 왕업 개유백세 이이제 신우록 시무 28조 수상별봉이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여러분들의 그 태조부터 이해를 쭉 썼겠죠. 근데 태조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해종 임금부터 시작해서 경종 임금까지 무릇 역대 그 사조 왕이 정사를 행한 자체는 대략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는 마땅히 잘한 것은 취하고 그래서 행하고 잘못된 것은 보고서 이제 경계한다. 그리고 이제 긴급하지 않은 일들은 제거하고 이룰 곳이 없는 쓸데없는 노동은 폐지해서 다만 임금은 위에서 편안하고 이제 백성은 아래서 기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마음을 이어서 유종의 미를 생각하여 날로 더욱 조심하여서 비록 훌륭하여도 훌륭하게 여기지 말고 비록 귀하게 군주가 되었지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재덕을 많이 가졌지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낮춰서 공경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고 재앙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니 성군께서는 어찌 만년을 누리지 않으며 왕업은 어찌 백세만 전할 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군주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제 먼저 썼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사안 중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관계되는 것을 이제 28개 항목만 뽑아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시무책을 작성을 해서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글이 이제 시무책에 관계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조부터 28조까지 쭉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자료로 보는 한국사에서 소개된 것은 이제 제7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수령, 외관 파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외관을 잘 못 뒀는데 이제 앞으로는 외관을 파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조에 실려 있는 건데 왕자지 리민 비가지 이일견지
고 분견 수령, 왕찰 백성 이해, 아 성조 통합 지후, 욕치 외관, 개인 초창, 4번 미황, 금절견, 향후 매가 공무, 침폭 백성, 민불 감명, 청치 외관, 수부득 일시징견, 선어 십수 주현, 병치 일관, 관각설 양삼원, 이위무자에서 쭉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관이 파견돼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 향호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호는 그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제 외관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7조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왕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대신하냐면 수령이 대신해요. 수령을 그 이목지관, 그러니까 눈과 귀가 되는 그러한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눈과 귀에 누구의 눈과 귀가 될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왕의 눈과 왕의 귀가 되어서 이제 각 본인이 그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각 집집마다 가서 그걸 다 사정을 보고 그걸 왕에게 보고하는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파견하여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이제 그 왕조 성립 그 초창기에는 일이 번잡해서 미처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지방의 향호들이, 지방의 호족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향호들입니다. 향호들이 이제 항상 이제 국가의 일이라고 속이고 백성을 수탈하니까 백성이 이제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하고 외관을 두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모든 지역에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더라도 먼저 이제 그 12여 주현을 묶어서 하나의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세 명의 이제 관원을 두어서 백성을 이제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고려의 그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속현 제도. 그러니까 주현은 수령이 파견된 제도고 속현은 그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주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 속관 제도라고 해서 외관으로서의 수령이 파견되고요. 주현에 파견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소속 관원들이 이제 속관들에 있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여기 이제 7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여기 되어서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제도를, 고려의 제도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게 유명한 화풍, 그러니까 중국풍으로 할 거냐, 토풍, 고려풍으로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은 수방 이토론이라고 해서 또 나라가 다르고 풍토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쓰냐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또 광종 임금님은 용화 변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과거제도를 만들 때 후주의 쌍기를 이제 등용해서 과거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의 제도를 이제 이용해서 고려의 제도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풍,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라든가 이제 자주풍,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숙로의 의견을 보면 화하지제, 불가불준, 연, 사방속습, 각수토성, 사난진변, 기, 예약시서지교, 군신부자지도, 의복중화, 이혁비루, 기여거마의복제도, 가인토풍, 사사검득중, 불필구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도, 그 화하지제라고 하는 것은 뭐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 당시 국제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천하의 세속 풍습 같은 경우는 각각 해당 지역의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전부 고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태조의 그 수방이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것은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갖고 가고 어떤 거는 이제 전통적인 기준을 가져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악시서라고 하는 가르침, 또 군신 부자의 도리 이러한 것은 이제 육아적 가르침이죠. 예악시서라든가 군신 부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아의 가르침인데 이런 것은 이제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서 이제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에 이제 거마, 수레를 못하고 이제 가마를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의복, 옷은 못 입고 하는 제도는 그 나라의 풍속대로 하여서 이제 사치스럽지 않고 좀 검소하게 그렇게 알맞게 하되 굳이 중국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철학은 그리고 철학에 맞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은 예약시설라든가 군신부자의 도리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을 본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제도들은 이제 그 전통적인 한국의 제도들을 가져가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조에서는 이제 그 호화로운 축제, 축제가 너무 호화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호화로운 축제의 대표적인 국가행 축제가 이제 연등회하고 팔관회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등회하고 팔관회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너무 이게 호화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국, 춘설, 연등, 동계 팔관, 광징 인중, 노역 신본, 원가 감성, 이 서민역, 우 조종종 우인, 공비 심다, 일진 지후, 평가 회파, 역심 무이야, 우인 비흉내 부용, 소조 사신, 상내 견지, 이위 불상, 엄면 이과, 원자 금물 허용지라고 해서 13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봄에는 연등회를 벌이고 겨울에는 이제 팔관을 개최한다.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 시설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사람을 많이 동원을 하고 쓸데없는 노동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과 너무 부족한 것을 잘 살펴서 그 가감을 살펴서 그 백성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이제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갖가지 인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축제에 필요하게 되면 이제 갖가지 인형들을 달겠죠. 그래서 이제 흥을 돋굴 텐데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쓰고 난 후에는 바로 부수어 버리니까 이 또한 이제 그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그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흉례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례라든가 이제 장례를 치르실 때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서조의 사신들, 이게 재밌는 게 서조의 사신이 이게 그 어느 서조이냐, 이게 그 소홍의 사신인가, 아니면 이제 그 유의 사신인가, 이걸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이 당시 서조의 사신이 그 전에 와서 이것을 보고 상스럽지 못하고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지나쳤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이제 호화 축제를 하지 말고 그 검소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을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한 거죠. 그 당시 연등회하고 팔관회는 굉장히 호화롭게 이제 축제를 진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군주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14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성상, 일신 일일, 부자 교만, 저파 사공, 당혹 유죄자, 경중 병론 여법, 즉 태평지업, 가립대야라고 해서 원컨대 성상께서는 날로 더욱 조심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이제 아랫사람을 대할 적에는 공손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시고요. 또 죄 지은 자를 처벌할 때는 처벌이 이제 지나친가 아주 너무 무겁지 않은가 이런 것을 처벌의 경중을
모두 이제 법대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한책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태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제 군주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이제 공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죄 지은 자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처벌의 경중을 어떻게 될 거냐, 모두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무책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하고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은 특히 유학자잖아요. 이제 불교하고 유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20조에 썼는데, 행석교자 수신지본, 행유교자 이국지원, 수신실의 생지자, 국내 금일지무, 금일직은 내생지원, 사근구원, 불영유호라고 해서 이제 불교를 우리가 믿는 것은 수신지본, 몸을 닦는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유교 정치를 행하는 것, 행유교자라고 하는 것은 리국지원,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불교하고 유교의 역할을 이제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보다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 이거 유학자이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을 닦는 것, 즉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은 다음 생, 그러니까 현생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하는 그 내생을 위한 비천이고요. 또 리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제 금일,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학자들이 보기에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이라고 하는 다음 생은 지극히 멀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것을 버리고 이제 리국, 그러니까 유교를 행하는 것을 버리고 먼 곳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내생을 위해 가지고 불교를 믿는 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그런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신지원과 리국지원으로서 불교와 유교를 구분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교 정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최승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료로 보는 한국사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이제 그 역사가 최승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최승로는 당나라 사관 어궁이 정관 정료를 지어서 올려서 당 현종에게 당 태종의 정치를 이제 닥도록 건의한 것을 모델로 해서 최승로 자신이 시무책을 지어서 고려 성종 임금에게 이제 고려 태조 임금의 정치를 본받아 발전시키도록 권유하고자 한 글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고려 태조 임금의 행적을 기준으로 해서 성종 임금에 앞서 제위한 네 임금, 혜종 임금님, 정종 임금님, 광종 임금님, 경종 임금님의 행적을 조사해서 잘한 것은 취하여 행하고 잘못한 것을 경계하도록 권유하고자 이제 시무책을 작성했다라고 해서 이제 시무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위로서 수여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과 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전체 이제 22조 조항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다섯 조항만 이제 꼽아서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방제도. 그러니까 지방의 향호들하고 외관들의 관계를 봤을 때 향호를 외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중국제도는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유교 정치는 중국제도를 받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전통을 따르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호화 행사를 이제 금지하자. 물론 이제 불교 행사에서 주로 했던 것인데, 연등회와 팔관에서 사용되는 여러 행사용품, 특히 이제 인형 사용을 좀 이제 금지코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14조에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11조하고 연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역과 노노의 가르침인데, 그 주역과 노노의 가르침 제대로 임금은 이제 스스로 조심하여서 교만하지 말고, 죄 지은 자들은 이제 법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태평성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20조에서는 이제
불교는 이제 수신을 위해서, 유교는 리국을 위해서 이제 각각 필요한 거지만, 이제 불교보다는 이제 수신보다는 리국이 더 중요하다. 불교보다는 유교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승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정리되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전문학자 해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사료는 성종이 즉위한 그해에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이념과 통치 체제의 구현할 목적으로 점 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시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릴 것을 명하자. 이게 이제 최승로가 답으로 올린 글이다. 당시 최승로는 당나라 사관 오궁이 정관 종료를 편찬한 경우에 곧 현종에게 태종의 정치를 본받아서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권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장문의 시무책 28조를 올린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때 이제 최승로는 어떤 사람이냐? 최승로는 신라 육두품 최은함의 아들이다. 최은함은 신라가 고려에 항복할 때 고려에 들어온 이후로 이제 고려 왕조에 협정한 분인데요. 또 최승로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또 유교 경전에 굉장히 밝았고 광종 임금 때에는 이제 신진 관료로 등용되어서 국가의 문서 작성을 이제 맡아서 이제 중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짓기도 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해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승로가 지은 이제 시무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이제 그 성종 이전의 왕인 태조 그리고 이제 경종에 이르기까지 이제 5대조의 정치에 대해서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평한 이제 5조의 정적, 정치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왕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시무책을 제시한 이제 시무 28조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군주는 신하들을 예로서 잘 접대하여 공경하고 또 참언을 멀리하고 사악한 자를 이제 주저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결단력,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교 정치 이념에 투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조의 정치적 성과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태조 임금에게는 이제 넓은 도량과 포용력, 또 혜종 임금에게는 왕족 간의 우애, 또 정종 임금께는 사직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 또 광종 임금님에게는 공평무사함, 경종 임금님에게는 현명한 판단을 배우도록 이제 권한 거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개된 글 갖고는 정확히 알 수 없을 텐데 5조 정적평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제 각 왕의 정치적 잘못 또한 이제 함께 열거했죠. 이런 거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종과 같은 전제주의 군주 모습에는 격렬히 반대했다. 권력형 신하, 권신에 의해서 정권이 독점되는 것 역시 이제 굉장히 비판한 그런 걸로 이제 전문학자가 지금 해설하고 계십니다. 시무 28조는 현재 이제 28조 전체가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22조의 내용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문학자의 해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5개 조만 이제 소개되어 있으니까 전체 내용을 이제 소개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최승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해서 상주하는 외관을 파견할 것과 지방의 호족 세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유교와 불교의 기능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교는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인 반면에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면서 또 내생을 위한 것임을 말했죠.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불교 승려에 대해서 이제 지나친 예우를 삼가고 또 연등의 팔관회 등의 행사를 철폐하는 한편 유교 사상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종대에 지나치게 강화된 왕의 군대, 또 궁중 노비를 줄여야 하고 또 귀족 관료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예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외에 이제 중국에 보내는 사식의 수를 줄이고 사무역을 금해야 한다. 또 양일과 천민에 대한 법을 확립하고 엄격한 신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최승로의 식견은 이제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행정 전 분야에 망라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식견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최승로의 심의 28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성종대의 국가 정책이 이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고요.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를 하고 또 상주 외관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행사가 억제되어서 이제 팔관에는 폐지되고요. 또 이제 그 집을 절로 삼는 것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정책도 내었고요. 또 이제 국자감을 중수해서 12목에 경학 박사를 이제 파견하는 등 유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고려 사회를 귀족 중심의 안정된 국가로 이끄는 이제 밑거름이 되었는데 최승로의 그 심의 28조는 바로 그러한 고려의 중앙 통치 이념의 체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전문학자가 해설하고 싶은 거, 이거 전문학자의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의견하고 꼭 같을 수는 없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이 해설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그 5대조의 정치에 대해서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평한 이제 5조 정적평, 정치성과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군주는 신하들을 예로서 잘 접대하여 공경하고 참언을 멀리하고 사악한 자를 주저없이 제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전체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왕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보면 태조 임금께서는 이제 넓은 도량과 포용력, 혜조 임금께서는 왕족 간의 우애, 정종 임금님께서는 사직을 보존하려는 의지, 광조 임금님은 이제 공평무사함, 또 경종 임금님은 현명한 판단을 이제 그 배우면 성종 임금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권유한 내용일 것이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편 그 심의 2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외관 파견과 호조 억제, 유교와 불교의 기능 구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교 기능을 더 높이 평가한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불교 승려에 대한 지나친 예우를 삼가고 불교 관련 행사들의 호화 행사를 이제 줄이거나 철폐라 이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유교 사상을 통해서 이제 왕도 정치를 실현할 것을 이제 주장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종대에 지나치게 강화된 왕의 군대하고 궁중 노비를 줄여야 하고 귀족 관리의 권위와 특권을 이제 강하게 옹호하고 예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최승로가 신무책을 썼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승로라고 하는 분의 신무책에 대해서 사료도 갖고 있고 최승로가 직접 언급한 말 한동안 갖고 있고 또 전문학자가 그걸 가지고 어떤 해설도 지금 갖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최승로가 쓴 실무책과 해설자, 전문학자 쓴 해설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최승로가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최승로가 쓴 글에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이제 해설자분의 이제 해설의 입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해설 입장을 갖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적절한가, 이걸 한번 따져보는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학자의 논문 한 편 정도를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되어 있는 이제 최승로의 심의 28조에 대해서 소개된 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75년도, 78년도 이렇게 이럴 때 이제 김철준 교수, 이제 하영광 교수, 이제 이기백 교수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의 글들은 이제 국한문 혼용체여서 유감스럽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읽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글로 쓴 논문을 추천드리면 홍순기 교수라고 이제 서강대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사 시민강좌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최승로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홍순계 교수는 도덕 정치의 주창자로서 이제 최순로를 평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를 달아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홍순기 교수가 쓴 거를 보게 되면 최승로에 대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최승로는 신라의 관리였던 최은함의 아들로서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망하자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개경에 함께 왔다. 그리고 이제 12살에 태조를 만났는데 태조로부터 최승로의 재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되어서 나중에 이제 최승로는 원봉성의 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려의 관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문안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성종임금님의 그런 그 총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을 준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이제 뭐냐면 왕의 요청, 왕이 구원한 것에 대해서 상서문을 올렸는데 거기서 시무 28조 내용이 이제 굉장히 큰 거였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순기 선생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본인이 참고한 연구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국한문 혼용이어서 참고를 못했지만 이기백 교수의 연구를 참고했다 했는데 이기백 교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최승로는 이제 그가 이상으로 삼은 국가는 이제 도덕 국가였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승로의 유교적 정치 이념은 도덕 지상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현세적인 합리주의에 근거한 이제 덕치주의였다라고 하는 이기백 교수의 주장을 이제 잘 정리해서 그걸 보완하는 정도에서 이제 본인이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쭉 써서 왼쪽에 위에 목차를 보면 이제 정치와 합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처럼 현세적인 합리주의에 근거한 덕치주의였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유교와 덕치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도덕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최승로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순기 교수님의 그런 최승로의 신문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최승로 신문 22쪽을 쭉 소개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5조만 봤으니까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1조는 이제 국경 수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서북 국경의 그 경비를 이제 경군이 할 거냐, 그러니까 토착인들로 바꿔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있을 텐데 이 당시 이제 최승로는 이제 토착인으로 바꿔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덕제를 베푸는 것이 2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불교 행사는 이제 베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시위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왕실 시위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시위 군절들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효를 금할 것, 비정규 무역을 금할 것, 불보의 그 이자놀이를 금할 것, 외관을 파견할 것. 이건 우리가 다뤘죠. 7조. 그러니까 외관을 파견할 것. 그래서 향호들의 역할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외관으로 대체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고. 8조에서는 이제 승려 여처를 권례에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거. 9조에서는 백관의 공복을 착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 10조에서는 이제 승려들이 이제 전국 여행을 하면서 역이나 관에 머물거나 자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또 거마와 의복제도 이것도 우리가 다뤘죠. 그 거마와 의복제도는 무조건 중국제도를 따르게 하지 말고 고려의 방식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12조는 이제 섬사람하고 일반 죽은 사람들이 서로 공부의 그 양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섬나라의 공부를 일반 죽은 사람들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13조의 내용들은 이제 그 연등과 팔관을 열 때 요역을 줄여주고 토우 사용을 금하자라고 하는 설명을 했고 14조에서는 이제 신화는 예우를 하자라고 했고 15조에서는 이제 궁중의 노비와 말의 수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
16조에서는 이제 원차를 짓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17조에서는 이제 가옥이 너무 호화로우니까 그 식물의 고화에 따라서 이제 호화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경하고 불상을 만들 때 이제 금, 은, 동, 철, 금도끼, 금으로 쭉 입히는 그 금도금이라고 하지 말고 은으로 해가지고 너무 호화롭게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공신의 자손도 이제 임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구조에 들어가 있고, 20조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의 손신과 공덕을 뭐 지나치게 하지 말자, 그 삼가하자 이렇게 설명했고, 21조에서는 이제 별내의 기재를 금하자, 그리고 이제 양천법, 그러니까 그 광종 임금 때 도비양건법을 썼으니까 그것이 너무 불이하니까 이제 양천법을 좀 엄히 지키자, 이렇게 해서 쭉 12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에서 서북 국경의 방수를 경군으로 하지 말고 톡창인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건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상황은 어땠던 거예요? 서북 국경의 방수를 경군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덕제를 베풀지 말자라고 했는데 공덕제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고, 또 시위군졸수를 줄이자 했는데 시위군졸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고려해서 하다 보면 이 설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좀 더 이제 신무책, 최승로의 신무책을 통해서 최승로의 현안에 대한 생각 외에도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게 역사를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 재현 상황을 다 재현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실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승로 상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불교는 내세를 위한 것이고 유교는 현재를 위한 것이다. 역할이 다른데 이제 현재의 문제를 너무 불교식으로 해결했다. 이건 잘못이다. 그렇게 되면 찾을 수가 없는 이익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이제 백성들의 노력이나 재물만 축낸다. 잘못을 저지른다. 라고 해서 불교를 이제 그 숭신과 공덕을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다. 그 인용된 글을 그 앞에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신이 듣건대 사람의 화복과 귀천은 이제 모두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 하오니 마땅히 순순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숭상하는 이는 다만 이제 내생의 인과를 심고 이 생에서의 과거의 이익이 됨이 적다고 하오니 나라를 다스리는 유체는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불론자하고 반불론자들, 불교를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불교를 이제 배척하는 세력들하고는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를 텐데, 여기서 이제 요 얘기는 이제 항상 유가하고 이제 불교를 믿는 스님들 사이에서 계속 토론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교는 각각 그 전험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불도 삼교는 이를 봉행하는 자가 이제 가히 혼동해서 하나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교하고 이제 유교를 보게 되면,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이제 치국, 그러니까 이국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공격을 하나 하는 거죠, 최승로가. 불교를 믿는 것은 그 내생, 그러니까 다음 생을 위한 것이고, 현생, 그러니까 지금 생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딱 짜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수신은 내생에 도움이 되는 거고, 리국은 금생, 오늘날에 또 할 일이라고 하게 되고, 또 오늘은 가깝고 내생은 먼데 어떻게 이제 가까운 걸 버리고 먼 곳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당시 실제 사정을 보게 되면 그 불교가 훨씬 더 현실적인 그 파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승로는 이제 유가들을 대표해서 성종 임금님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유교 정치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오직 마땅히 한 마음으로 사사로움이 없이 논리 만물을 구제하는 것인데,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성종 임금이 사사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구제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너무 그 불교 세력들을 중심으로 정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역사하고, 불교 행사라든가 공덕제 뭐 이런데 팔관에 연등회에 이제 그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사람들 불에서 쓰고 창고에 저축들을 이제 갖다 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없을 수밖에 없는 이익, 내생에 대한 이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익을 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최승로 상소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최승로의 생각은 그런데 그 당시 고려의 성종 임금대의 정치의 시정을 이제 그 방향을 정할 때 꼭 이렇게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홍승기 교수는 최승로의 비판의 논거가 그 합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합리성은 어떤 합리성이라고요? 앞에 이제 그 서술어 붙여야 되죠. 유교적 합리성이었다. 불교적 합리성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와 덕치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서문을 보게 되면, 신이 엎드려 보건대 태조가 창업하여서 이제 개통을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이제 조의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태조, 세종, 그 정종, 그렇게 해서 어떤 임금님은 조가 붙고 어떤 임금님은 그 종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조가 붙는 부분은 이제 그 유공자, 공이 있어서, 근데 공은 이제 주로 이제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공이고요. 근데 여러 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님은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들인데 수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종지법이라고 했을 때 앞에 태조 임금하고 이제 종 임금님이 있는데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조가 들어간 임금님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태조 임금님도 있고 세조 임금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임금님도 있고 인조 임금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조 임금님도 있고 정조 임금님도 있고 순조 임금님도 있는 것처럼 임금님이 7분이나 계세요. 7분은 전부 어떤 분이세요? 유가적 기준에 의하면 유공자, 공이 있는 분. 그럼 이제 태조 임금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조 임금하고 그 인조 임금님은 이제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을 잘 극복했다 해서 나라를 구한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자를 붙일 수 있는데, 그 세조 임금이라든가 영조, 정조, 순조 임금님은 어떤 임금이냐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러한 법전 체제를 이해하시면 이제 연결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조종, 어떤 임금님을 조를 붙고 어떤 임금은 종을 붙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가 붙는 임금님은 이제 유공자, 그 종이 붙는 사람은 유덕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태조가 창업하여서 개통을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조의 공이 있습니다. 유공자이기 때문에 조를 붙인 거고요. 또 여러 종 임금님이, 해종, 정종, 광종, 병종 임금님이 항의를 이어서 수성함은 이른바 유덕자, 덕이 있어서입니다. 조가 이미 국가를 이룩하여서 자손의 경복을 열었지만 종이 이해 혹은 흥하고 혹은 패하여서 한때의 허물을 면하지 못한 그런 이유는 정치에서 좋은 정치, 그러니까 이정도 있고 황정도 있다. 좋은 정치도 있고 나쁜 정치도 있다라고 했고, 또 일에서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그 많이는 끝을 상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지러움에 이르게 됐다. 의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이제 진실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정적,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업적 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정과 사회, 리와 황이 있고 성과 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가려서 리와 선은 이제 계승하고 황과 악은 이제 단절시키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태조가 개국한 이래로 신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의 마음을 외우고 있다. 이 당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죠. 역사를 다 외우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3과 5조의 정화와 선악의 장치로서 감히 이제 그 본받을 바를 기록하여서 조목을 지어서 상주에서 아뢰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공자에 대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태조 왕건께서 향리를 떠나지 않고 문득 그 걸정을 일으키고 요수와 폐수의 논란 파도를 안정시키고 지난해 옛 땅을 얻어서 19년 만에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니까 가히 공은 이보다 더 높음이 없고 덕은 이보다 더 큼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태조의 정치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공과 덕, 정, 이정, 황정, 또 선사, 악사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일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임금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성상이 특히 능히 내임금에 가까운 일을 취하거나 버리신다면 해종은 고륙을 보존한 공이 있다. 그러니까 가히 형제 우애의 의라 할 만하고 정종은 반란의 징조를 미리 알아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난을 평정하여서 다시 종묘와 사직을 안정시켜서 전수시켜서 오늘날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가히 지모의 밝음이 있다라고 했고요. 광종의 8년 동안의 다스림은 가히 3대 정치를 비교할 만하다. 또 이제 조정의 의례도 이제 잘못 볼만하다. 그래서 그 이른바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경종 임금님은 먼저 왕에 그러니까 그 광종 임금님의 그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고발 사건도 있고 고소 사건도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정치적으로 사면시켜주고 또 여러 해에 걸친 3회 문서 그러니까 이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을 전부 속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역할을 했으니까 이른바 이제 관인한 그런 임금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서 물은 내 임금의 그 정치한 자체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상께서는 반드시 그 선한 것은 취하고 선하지 않는 것은 이제 단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은 위에서 평안하시고 백성은 아래에서 기뻐하도록 할 것이니 착하게 시작한 마음으로 인해서 유종의 미를 생각하여서 날마다 하루를 상가하여 비록 쉬어도 쉬지 말고 비록 귀하여 군주가 되어도 스스로 존대하지 말고 풍덕한 제덕이 있어도 스스로 교만하거나 뽐내지 말고 오직 공경하여서 정을 돈독히 하여서 백성을 걱정하는 생각을 끊지 않으면 곧 복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고 재앙은 그 가시지 않아도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군이라고 해도 만년을 갈 수 있고 왕조도 이제 100세 이상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덕 정치, 덕치와 관련해서 이제 필자는 유교에서는 이제 선한 가치를 드러내는 도덕적 규범이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예가 이제 덕이다. 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덕의 인이 예지가 네 덕인데 최순로가 내 임금의 행적에서 선한 가르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인의지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최순로는 덕치, 도덕 정치를 주창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덕치 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제 최승로는 덕치 국가의 건설을 이제 현재의 실천 과제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덕치 국가가 현재에만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이제 미래 건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는 어떤 역할,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삼가 다섯 임금의 정화와 선악의 자치로서 가히 거울이 될 만하고 가히 경계할 만한 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임금의 정치를 행한 자치는 이제 이와 같은데, 성종 임금께서는 마땅히 이제 선한 것은 취해서 행하고 선하지 않는 것은 이제 경계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 그만두고 도움이 안 되는 일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야지 이제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최승로는 덕치의 윤모나 여부를 가지고 역대 왕의 정치를 포편하였죠. 역사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덕치를 이루면 선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하고 간절을 해서 선한 정치, 덕치가 이루어진 것은 거울 삼고 그렇지 않은 혹정은 경계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종에게 덕치를 권했다라는 걸로 이제 홍승지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될 때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역사라는 것을 이제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홍승기 선생의 판단인데요. 이제 하지만 스스로는 상고주의자가 아니다. 더구나 복고주의자는 이제 더욱더 아니다. 스승로에 있어서 과거는 다만 감개의 대상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과거는 현재인에게 본받아 이어받을 정치의 예와 경계하여 배척할 장치의 예를 제공하여 주는 그런 것이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인은 과거인의 일을 감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래인이 덕치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입장을 홍승기 교수가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덕치국가는 역사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변화 속에서 과거의 도움과 현재의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이루어낼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써 미래의 덕치국가는 과거의 덕치에 비해서 더 나은 덕치가 구현됨으로써 나타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로가 생각하는 역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 발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역사에 대한 홍승기 교수의 본인의 생각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이 생각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이제 13주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료들을 검색하고 있는데, 이제 최승로의 최승로라고 하는 사가라고 하는 걸로 간주한 사료를 보고, 1차 사료, 거기에 대한 전문학자의 해설, 전문학자의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승로에 대해서, 최승로의 시무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견들을 이제 개진할 정도가 되었겠죠. 되었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직관적인 생각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1차 사료, 또 전문학자들의 글, 논문 이런 거를 다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삼는 것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최승로의 시무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고려시대 역사의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